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주대학교 인공지능학과에 소속돼 있는 이근호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가 인공지능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진로에 도움을 주는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여러분들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대학에 지원을 할 때 꼭 한 번씩은 활용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는 이런 겁니다. 제가 달리기를 가르치는 학과의 교수인데 성적이 조금 나쁜 토끼와 성적이 굉장히 좋은 거북이가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교과전형에서는 우리가 달리기를 가르치는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거북이를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달리는 방법을 가르쳤을 때 훨씬 더 큰 효과가 날 수 있는 토끼를 뽑아보자 라고 해서 실제 뽑을 수 있게 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보다 더 좋은 학과,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환경으로 가려고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그러면 저학년들은 1, 2학년 때부터 학생부에 나는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다라고 적어야 될 텐데 아직은 내 진로를 잘 모르는 친구들은 무엇을 적어야 될지 막막할 테고, 또 3학년이 돼서 대학의 학과에 지원을 하려고 할 때 나는 어느 학과를 지원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할 때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친구들이 고민하지 말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키워드를 활용하면 좋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1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에 나의 관심 분야는 인공지능 이렇게 적어놔도 나중에 대학에 갈 때 크게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도움이 되는지 그런 이야기와 함께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즘 많이 뉴스에 오르내리는 AX, AI 플러스 X라고 하는 AX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인공지능 하면 그 개념을 알아야 될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개요까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I 플러스 X, 그러니까 AI가, 이 X는 변수입니다. 모든 분야, 산업, 학문 이걸 의미하는 변수 X인데요. 인공지능이 모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런 예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면 무엇부터 공부합니까? 어떤 단과 대학들이 있어요? 인문대학, 언어를 공부하는 인문대학, 그리고 경영학을 공부하는 경영대학, 또 사회적 배려자들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사회과학대학, 공학, 예술대학, 또 요즘은 문화와 관련된 학과들이 많잖아요. 문화와 관련된 대학, 사범대학 이런 학과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데는 그러면 인공지능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 각 분야별로 다 구체적인 예를 들 수 있지만 하나의 대표적인 예만 들어볼까요? 사회과학대학은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이런 학과들이 사회적으로 배려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학문을 하는 곳인데, 요즘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투입이 되어 있느냐? 반려인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독거노인들, 우리 뉴스에 보면 독거노인들이 돌아가시고 굉장히 오랜 시간 후에 발견되는 아주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해 줄 수도 있는 반려인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약 드실 시간이 되면 약 드실 시간이 됐다고 알려주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그런 인형이 바로 반려인형입니다. 인공지능과 같이 사회과학대학에 공부하는 것들이 합쳐지면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거겠죠. 또 사범대학은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단과대학이잖아요. 물론 안에 들어가면 교과들이 나뉘어져 있지만, 우리가 사범대학에 가서 교육학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것인가 이런 걸 공부를 하는데요. 요즘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선생님 찾아가나요?
그렇지 않죠. 챗GPT나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범대학에서 공부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교육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으로 다 제공을 해주는 그런 세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관심 분야가 인공지능이에요, 이렇게 확언을 하더라도 어느 학과에 가든지 그 인공지능과 조합을 통해서, 융합을 통해서 나는 이 분야에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우선 트렌드부터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코카콜라는 1888년에 존 펜버턴이 약사이자 발명가로 약국에 있다가 찾아오는 환자들이 소화가 안 된다는 환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코카나무에 있는 잎과 콜라나무에 있는 열매를 가져다 갈아서 코카콜라를 만들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보니까 소화가 잘 된대요. 아, 이거 잘 팔리겠구나. 약국에 진열을 해놨는데 안 팔려요. 동네 사람들, 수요자가 몇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던 와중에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이 와서, 야 펜버턴, 너 그거 내가 가져다 한번 팔아볼 테니까 등록해 놓은 특허권하고 제조 방법하고 그걸 전부 나한테 넘겨. 1,000불을 줄게. 지금으로 말하면 한 14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00불에 다 넘깁니다. 본인이 발명가로서 약사로서 만들어 놓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음료를 단 140만 원에 다 넘긴 거예요. 지금은 이 코카콜라가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음료가 돼 있잖아요. 그 코카콜라를 담는 병, 호리호리한 그 병을 디자인하는 데만 몇십억을 줄 정도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음료 회사인데, 이렇게 어떤 제품에 매몰이 되면 내가 만들어 놓고도 그 가치를 잘 받지 못합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3번에 보면 컴퓨터를 만든 토마스 왓슨이 IBM을 창립해 놓고 이 컴퓨터를 나는 전 세계 5대만 팔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만든 컴퓨터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몰랐던 거죠. 지금 불과 한 70년, 80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저만 해도 컴퓨터 5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연구실의 데스크탑, 집의 데스크탑, 노트북, 태블릿, 그리고 요즘은 휴대폰도 거의 컴퓨터 수준이니까 저만 해도 5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품에 매몰되면 우리가 그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이 만든 것조차도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개인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을 한번 볼게요. 노키아부터 블록버스터까지 5개 글로벌 기업 로고를 제가 모아놨는데요. 노키아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2007년에 발표를 했는데, 그 아이폰이 나오는 걸 보고, 키패드를 없애는 아이폰이 등장하는 걸 보고 전 세계 휴대폰 회사들이 삼성, LG 할 것 없이 앞으로 트렌드가 저 방향이구나, 정신없이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노키아는 그 당시에 세계 휴대폰 점유율 1위였는데 우리는 1위야, 따라갈 필요 없어, 휴대폰에 들어가는 카메라나 더 좋게 만들어봐, 이런 의사결정을 회장님이 하면서 3년 만에 그 큰 기업이 사라졌습니다. 코닥 아날로그 카메라의 필름으로 전 세계 돈을 쓸어 모으던 그런 회사인데요. 본인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제일 먼저 만들어 놓고 회장님이 이런 의사결정을 합니다. 잘못 찍은 사진을 지울 수 있다고? 그럼 안 되지. 우리는 잘못 찍은 사진이 많아야 필름을 많이 팔아서 돈을 버는데, 잘못 찍은 사진을 지울 수 있다는 기계를 만든다는 건 우리가 잘못하는 일이야, 이런 판단을 해요. 그래서 창고에 썩혀 놓는 동안에 소니가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라고 발표를 하면서 그 100여 년 동안 독과점을 하던 코닥이라는 회사가
사라집니다. 물론 브랜드 가치가 워낙 있다 보니까 그 이름만 가져다가 의류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활용하고는 있지만 아날로그 필름을 만들던 오리지널 코닥 회사는 파산을 해요. 워싱턴 포스트지는 미국 대통령을 끌어내릴 정도의 힘이 있던 오프라인 신문사인데 인수됐죠. 그리고 EMI 같은 경우에는 CD와 LP판으로 전 세계의 음악 시장을 석권하던 그런 영국 회사인데 디지털 음원으로 모든 음악 산업이 바뀌면서 그걸 따라가지 않았다가 망한 회사이고, 블록버스터는 우리가 요즘 영상 뭘로 봅니까? 넷플릭스, 티빙, 유튜브 이런 걸로 보잖아요. 그런데 그걸 따라가지 않았다가 망한 비디오 대여점입니다. 이런 거와 같이 대기업도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으면 망하는 건 한순간이다. 2024년에 그래서 인공지능이 얼마나 큰 대세인가를 보여준 큰 사례가 있었는데요. 2024년 말에 노벨상 발표를 하는데 노벨 물리학상을 제프리 힌턴이라는 분이, 노벨 화학상을 데미스 하사비스가 받아요. 이 두 분은 인공지능 분야에 연구하던 인공지능 전문가입니다. 토론토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제프리 힌턴은 딥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한 사람이고요. 데미스 하사비스는 여러분이 잘 아는 바둑의 최고 알파고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프리 힌턴은 물리적으로 그 특성을 인간이 찾아내기 힘든 걸 이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게 만들었고요. 데미스 하사비스는 알파고를 알파폴드로 바꿔가지고 화학적 물질의 단백질 구조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찾아내려면 300년쯤 걸릴 거야 하는 것을 아주 짧은 시간에 이 알파폴드가 찾아내면서 노벨 화학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에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한 100여 년 동안의 시절을 보면 우리가 자동차,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 하면 우리 젊은 친구들은 현대, 기아, BMW, 아우디, 벤츠 이런 독일 회사들을 포함해서 이야기하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포드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포드가 자동차를 자동 생산 라인에 얹어서 너는 문만 달아, 너는 유리창만 달아, 이렇게 대량 생산을 통해서 마이카 시대를 열었거든요. 아주 싸게 보급을 하면서. 그래서 범용화 시대가 굉장히 긴 시간 이루어지다가 개인화를 하고 싶어요, 이제 사람들이. 왜 내가 나는 돈이 많은데 왜 돈도 없는 저 녀석하고 똑같이 이런 차를 똑같이 타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좋지 않은 생각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본인만의 것을 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능하게 해준 게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이었습니다. 최근 아이폰이 17이 가장 최신 버전이라고 하니까 제 친구와 제가 오늘 가입을 같이 했어요. 일주일 헤어졌다가 만났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러면 저는 게임하는 걸 좋아해서 아이폰에 게임 앱을 엄청 깔아놓고요. 제 친구는 여행하는 걸 좋아해서 여행 버스표 예매하기, 기차표 예매하기, 에어비앤비, 우버, 호텔과 예약하는 앱 이런 것들을 깔아서 왔어요. 그러면 일주일 후에 만나면 그 폰은 완전히 개인화되어 있는 폰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지능화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인공지능의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제가 폰으로 문자를 보내는데 저는 엄지손가락이 조금 두껍습니다. 이 두꺼운 오른손 엄지손가락 때문에 모음 R을 눌러야 되는데 옆에 있는 E가 눌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하하하 이렇게 보내야 될 때 히히히 이렇게 찍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격이 좀 떨어지는데 다시 오타를 조정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술이 학습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주인님이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두꺼워서 R을 눌러야 되는데
이가 눌릴 때가 많이 있구나. 그러면 폰의 키패드 영역을 왼쪽은 오타가 적으니까 조금 줄이고 오른쪽은 오타가 자주 나니까 조금 늘려줘서 그 오타를 줄일 수 있도록 스스로 기계가 만들어주는 게 바로 지능화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휴대폰뿐만이 아니라 방금 제가 예를 든 그런 휴대폰의 기술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내가 타는 자동차가 나한테 맞춰지고 내가 활용하는 집에 있는 밥솥이 나한테 맞춰지고 이런 세상이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의 기술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컴퓨터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사람들이 이야, 컴퓨터가 이렇게 세상을 크게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인당 5대씩 있을 정도로.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지요. 이 앞에 있는 조그마한 음식점을 가봐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가도 고객 관리부터 음식 계산 모든 게 다 컴퓨터가 해주고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도스 명령어 또 그 안에 돌아가는 프로그래밍 언어 이런 걸 모르더라도 컴퓨터 없이는 이제 안 되는 세상이 되었는데 앞으로의 세상은 이렇게 제너럴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우리한테 도래를 했다. 여러분들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훨씬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 알잖아요. 이 제너럴한 소프트웨어는 어디까지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것인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기술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제너럴한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최근에 볼 수 있는 챗 GPT나 제미나이 같은 게 있잖아요. 이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면 세상을 바꿔놓는 새로운 어떤 신기술이 등장했을 때 우리 IT 쪽에 있는 사람들은 1억 명 가입하는 데 걸린 시간을 이 제품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척도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바마가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됐을 때 등장한 신기술이 트위터라고 하는 SNS였는데 지금은 X로 바뀌었지만 이 트위터가 1억 명 가입하는데 60개월 걸렸습니다. 한 5년 정도 된 거죠. 걸린 거죠. 그런데 페이스북은 그림까지 우리가 올릴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등장해서 약 48개월 걸렸고요. 인스타그램은 불과 30개월 만에 1억 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이제 틱톡은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제 중국의 인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중국에서 밀어붙여서 굉장히 짧은 기간에 1억 명이 가입을 했는데 챗 GPT는 등장하자마자 2개월 만에 2022년 12월에 등장을 해서 2개월 만에 1억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삶을 바꿀 거라고 증명을 해준 거나 다름없죠. 자연어 처리가 가능했고요. 생성형 기능이 있었어요. 제미나이도 마찬가지인데 제미나이는 바드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제미나이로 통합이 돼서 시작한 게 챗 GPT보다 1년 늦게 우리에게 서비스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용자가 더 많아요. 1년 늦게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AI LLM과 AI LMM을 한번 볼까요? 챗 GPT는 처음 서비스를 할 때 라지 랭귀지 모델로 시작을 해서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활용해도 내가 답을 다 해줄 수 있어요. 이런 개념입니다. 자연어 처리라는 게. 그런데 제미나이는 LMM입니다. 라지 멀티모달 모델입니다. 그래서 언어뿐만이 아니라 그림, 영상, 소리까지도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우리에게 시작을 했죠. 서비스를 시작했죠. 그래서 훨씬 더 사용자가 많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구글이라는 큰 웹사이트를 등에 업고 시작을 한 이점도 장점도 있겠지만 현재 챗 GPT와 제미나이가 이렇게 우리에게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입니다. 그러면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흔히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탄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에서 증기기관을 만들어내고 말 10,000마리가 예를 들면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을 기계 하나가 해내면서
산업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입니다. 맨 마지막 줄에, 표의 맨 마지막 줄에 보면 근육이라고 돼 있잖아요. 인간의 힘을 대체하는 무엇인가가 등장을 해서 대단히 큰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전 세계 최고의 국가이던 시절이 있었죠. 2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은 2차는 전기의 발명이고 3차는 컴퓨터의 발명인데 어디에서 발명을 해요? 미국에서 발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이 기침만 하면 세계 경제가 흔들흔들 할 정도로 큰 힘을 가지고 있죠. 전기는 인간의 어떤 에너지의 개념이고 컴퓨터는 두뇌에 있는 많은 기능 중에 기억력과 연산력을 대체하는 그런 발명품이었습니다. 힘과 에너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파워, 에너지라는 영어가 따로 있을 정도잖아요. 축적을 해놨다가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는 이제 기억력과 연산력을 인간보다 훨씬 강하게 대체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로 인간의 나머지 두뇌 기능을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사물 인터넷은 인간의 오감,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대체하고요. 인공지능은 나머지 두뇌의 기능, 인지하고 판단하는 것을 대체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을 빨리 선점하는 게 앞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갖는 국가가 될 수 있는 큰 지름길이겠죠. 그래서 요즘 뉴스에 보면 너도 나도 인공지능에 우리가 돈을 이만큼 쏟아붓겠어요. 대한민국도 내년 예산에 인공지능을 조 단위로 쏟아붓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을 통해서 힘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생각보다 오래됐어요. 19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50년대에 로젠블럿, 코넬대에서 공부한 로젠블럿이 마크1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최초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발표하면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들썩들썩합니다. 인공지능 세상이 올 것 같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가장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면 분류하는 것부터 합니다. 그래야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크1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최초의 인공지능 시스템은 어떤 기능이 있었냐? 숫자와 문자를 분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어요. A라는 문자 어떻게 써서 보여줘도 이건 A야, 이건 X야, 이걸 분류할 수 있었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경쟁 관계에 있던 민스키 박사가, 하버드에서 공부한 민스키 박사가 마크1 퍼셉트론이 그렇게 뛰어나? 그러면 XOR, 익스클러시브 오어 문제를 한번 풀어봐 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마크1 퍼셉트론이 이걸 해결을 못합니다.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래서 인공지능의 1차 겨울이 도래를 합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멀티 히든 레이어로 이걸 해결을 해내요. 그래서 다시 인공지능이 발전을 시작해서 오다가 러프하게 역사를 짧게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2차 겨울이 오는데 2차 겨울은 소프트웨어가 워낙 발전을 해나가는데 하드웨어가 따라오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2차 겨울을 길게 가진 않았지만 누가 해결을 해주냐? CPU가 해결을 못하니까 뭘로 우리가 해결을 했어요? GPU로 해결을 합니다. GPU는 누가 만들었어요? 엔비디아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젠슨 황이 그렇게 이 뉴스에 많이 오르내리고 엔비디아 주가가 그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르게 된 거고 인공지능 시대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하드웨어 회사로, 대표적인 하드웨어 회사로 낙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딥러닝 기술, 제프리 힌튼 교수가 딥러닝 기술을 내놓고 인공지능이 오늘날의 인공지능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XOR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빨간 점 2개가 참이고요, 파란 점 2개가 거짓인데
이 좌표 평면상에다가 찍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선형적으로 분리해봐라 이 말입니다. 선형적으로 분리하라. 쉽게 이야기하면 직선을 하나 그어가지고 빨간 점 2개와 파란 점 2개를 참과 거짓으로 나누어 봐라 라는 건데, 여기에 아무리 직선을 좌표 평면상에다 그어도 2개를 따로따로 분류를 못 해내요. 이게 바로 10년이 넘게 인공지능을 스탑시켰던 문제인데, 그 이후에 비선형 분류 방식을 통해서 곡선을 그리면 분류가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하기도 하고, 여기에다가 지축을 그어서 3차원으로 바꿔놓으면 빨간 점 2개와 파란 점 2개를 위아래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면을 그어서 분류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내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의 커다란 문제였던 익스클루시브 오어 프로블럼을 이렇게 우리가 해결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데요.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쿠팡의 예를 들어볼까요? 인공지능 하면 추천 시스템이 또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제가 쿠팡에 들어가서 냄비를 하나 샀어요. 라면을 끓여 먹고 싶은데 이제 냄비가 필요해서, 옛날의 추천 시스템은 냄비를 하나 사면 다른 회사에서 만든 냄비 아니면 더 좋은 재질로 만든 냄비, 이런 것들이 추천 시스템으로 아래 같이 쭉 따라왔었는데, 이제는 추천 시스템이 인공지능 기술로 점점 발전해 가면서, 이 정도 사이즈의 냄비를 우리 소비자가, 우리 고객이 구매하는 걸로 봐서는 라면을 드시려고 하는 거구나, 거기에 알맞는 라면을 추천하기도 하고 음식 재료를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에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추천 시스템도 발전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활뿐만이 아니라 산업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이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렇게 산업은 크게 분류를 하죠. 쉽게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을 이야기하는데요. 농업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키위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기존의 농업은 수확을 하면 수요자의 입에 들어가서 소비되는데 50% 정도밖에 소비가 되지 않았답니다. 수확하다가 상처가 나고, 옮기는 도중에 유통 과정에서 상처가 나고, 또 구매해서 가져간 소비자들이 시간이 지나서 버리고. 그런데 아마존에서 농업회사, 스마트팜 회사를 하나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이미지 인식 기술을 가지고 분류를 했습니다.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생긴 키위는 하루밖에 못 버티더라, 이렇게 생긴 건 3일 버티더라, 이렇게 버틴 건, 이렇게 생긴 건 5일을 버티더라. 그래서 그걸 분류를 해서 상자에 담아서 하루 버티는 건 전주에 팔고, 3일 버틸 수 있는 건 대전과 광주로 보내고, 닷새 이상 갈 수 있는 건 부산과 서울로 보냈어요. 단지 인공지능 이미지 인식 기술로 분류만 했을 뿐인데 75%가 넘는 소비율을 보입니다. 어마어마한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25% 이상이 향상되는, 이런 게 농업에서도 적용이 되고요. 2차 산업은 제조업인데, 요즘 자동차 회사들이 매출을, 수익의 70% 가까이를 IT 분야에 쏟아붓고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그 대형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기계 산업인가요? IT 산업인가요? IT 산업으로 더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인공지능 기술 없이는 도저히 운행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이고요. 서비스업도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면 우리가 뭐 경영 마인드, 서비스 마인드 이런 걸 공부를 하다가 주로 학습하는 건 균일하게 원두를 갈아서 적정한 온도에 내리는 건데요. 인간이 더 잘할까요? 이제는 로봇이 더 잘할까요? 로봇이 더 잘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에서도 인공지능이 기묘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좀 전에 제가 역사를 말하면서 로젠블럽 박사와 민스키 박사가 경쟁 구도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이 두 학파로 끌어옵니다. 기호주의 인공지능은 컴퓨터를 잘 만들고 하다 보면
인공지능 시스템이 될 거야 라고 개발을 해온 사람들, 하버드대에서 공부한 민스키 박사를 선두로 해서 공부한 사람들이고요. 연결주의자들은 인공지능을 하려면 인간의 뇌와 비슷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심리, 뇌 구조 이런 것들에 접근을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로젠블렛 박사인데, 연결주의, 인공지능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로 개발을 시작한 사람과 심리로 접근한 사람, 쉽게 이야기하면 두 분야가 서로 경쟁을 하면서 발전을 시켜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대표적인 인공지능 시스템 6개를 보면요, 마크1 퍼셉트론부터 챗 GPT까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운데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빨간색으로 표현된 이 마이신, 딥블루, 왓슨은 컴퓨터를 개발한 사람들, 기호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시스템이고요. 마크1 퍼셉트론과 알파고, 챗 GPT는 연결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시스템이에요. 최근에 와서는 어디가 더 힘이 실려 있는 것 같아요? 연결주의자들한테 힘이 더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알파고와 챗 GPT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죠. 이 인공지능 하면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인공지능 안에 머신러닝이 있고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 있다, 쉽게 많은 교재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딥러닝이 머신러닝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건 조금 공부하다 보면 어색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재들이 표기된 형태대로 우선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인공지능은 컴퓨터를 통해 인간의 지적 능력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컴퓨터를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학습시켜서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컴퓨터, 기계를 학습시키니까 머신러닝이라는 말이, 기계학습이라는 말이, 개념이 나옵니다. 컴퓨터가 스스로 새로운 규칙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이게 이제 기계가 스스로 학습한다는 이야기고요. 딥러닝이라는 게 가장 최근 기술인데, 여러 은닉층을 가지고 인간의 뇌와 같은 구조를 활용을 해서 머신러닝 학습을 수행하는 기술, 이걸 딥러닝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머신러닝과 기존에 있던 프로그래밍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래에 있는 그림을 봅시다.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래밍을 해서 내가 어떤 결과를 얻을 때는 그 출력이 데이터가 있으면 내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코딩을 통해서 규칙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규칙을 계속 더 넣어줘야 돼요. 굉장히 불편한 작업이죠. 그런데 머신러닝은 데이터와 출력을 한 번에 집어 넣어주면 기계가 학습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로부터 이런 출력이 나오는 건 이런 규칙 때문이구나, 어떤 함수 값을 찾아내요. 그래서 이 규칙을 통해서 다른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정확한 출력을 내보낼 수 있게 해주는 게 머신러닝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고기를 잡아서 주는 법은 프로그래밍이고요,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건 머신러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머신러닝에서 사용하는 모델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모델들,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라고 이야기하는, 또 클러스터링, 분류, 또 의사결정 트리, 나이브 베이즈, 이런 모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제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더 자세히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기계를 어떻게 학습을 시킬까? 인간이 학습시키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가 있다는 3가지 방식을 찾아봤어요. 사전 데이터를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 우리가 지도시키는 방법, 이게 지도학습이고요. 비지도학습은 그런 사전 데이터 없이 큰 데이터 안에서 스스로 자기가 알아내서 분류를 하고 인간이 원하는 답을 전달해 주는, 이게 바로 비지도학습이고요. 강화학습은
여러분들은 그런 기억이 없을 텐데 저만 해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시험을 봤는데 틀렸대요. 틀렸다고 틀린 개수만큼 엉덩이를 한 대씩 맞기도 하고, 아니면 시험 이번에 성적이 잘 나왔다고 집 앞에 있는 짜장면집 가서 짜장면을 얻어먹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게 강화학습입니다. 보상과 페널티를 가지고 머릿속에 강력하게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학습하는 방법이 강화학습이에요. 그래서 크게 인간이 가장 효과가 있는 방식,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인공지능, 기계를 학습을 시켜나가는 게 머신러닝입니다. 딥러닝은 이런 겁니다. 우리 뇌를 보면 뉴런들이 서로 맞닿아 있진 않은데 살짝 떨어져서 연결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신호가 들어오면 이건 좀 강력한 신호인데 옆에 있는 뉴런한테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이 뉴런들이 서로 패턴이 형성돼서 그 형성된 패턴이 오래 내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그게 기억에 남게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그라미들을 뉴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떤 신호를 봤더니 이건 파란색이야. 또 파란색을 또 봤네 하다 보면 뉴런들 간에 연결이 돼서 저런 패턴이 형성되고, 나한테 내 눈에 시각 정보가 저런 정보가 또 들어오면 이건 파란색이야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빨간색은 이런 게 빨간색인데 또 봤네 하다 보면 뉴런들 간의 연결에 의해서 저런 패턴이 내 머릿속에 형성이 되고, 앞으로는 저런 패턴이 내 시각에 오면 빨간색이야 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뇌의 동작 원리를 이렇게 모델링을 해서 해석을 해놓고 이 기법을 활용한 게 딥러닝이고요. 히든 레이어, 여러 개의 층, 이런 이야기가 앞에서 나왔었는데, 바로 오른쪽에 동그라미가 많이 있는 가장 왼쪽은 입력층, 가장 오른쪽은 출력층, 그리고 가운데 있는 세 줄은 은닉층, 히든 레이어라고 해서 그 안에서 여러 일들이 벌어져서 이 딥러닝 알고리즘의 기술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1을 집어넣으면 출력이 2가 나와, 2를 집어넣으면 4가 나와, 이런 식으로 했던 것과 같이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어 준다든가, 아니면 이런 이미지의 사진은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십시다. 자동차야 라고 라벨링을 해줍니다. 레이블을 거기에 달아줘요. 그러면 이런 비슷한 것이 들어왔을 때 머신러닝 기법은 학습을 통해서 이런 건 자동차야 이렇게 알려주는데, 딥러닝은 그런 레이블을 달아주지 않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다양한 이미지를 몽창 집어 넣어 놓으면 딥러닝 알고리즘이 그걸 분류를 스스로 해서 이렇게 생긴 건 자동차고, 이렇게 생긴 건 메론이고, 이렇게 생긴 건 사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다가 나한테 어떤 사진을 보여주면 이건 자동차예요 라고 알려주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은 역사적으로 이 딥러닝도 인간의 심리를 공부하기 시작한 1943년부터 생각보다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을 해왔는데요. 프랭크 로젠블럿이 57년에 앞에서 말씀드린 마크원 퍼셉트론으로 한 단계 도약을 시키고, 10년이 넘는 겨울이 지나고 난 다음에 PDP 그룹에서 다층 레이어로 익스클러시브 오어 프로블럼을 해결을 하고, 그래서 또 한 번 도약을 시키고, 이 제프리 힌튼 교수가 딥러닝 알고리즘을 내놓아서 이제 오늘날에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왔는데, 이 제프리 힌튼 교수가 은퇴를 하면서 기자회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이 딥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한 것이다. 이상한 일이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술을 발표를 해놓고 그 이면에는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해 가다가는 인간을 넘어설 것이다 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는 한동안 운영됐던 세계 기계 이미지 인식 대회라는 게 있었는데요. 보시면 에러율이에요. 틀리는 확률. 그러니까 100개의 사진을 보여주면 26개, 7개 정도를 틀리던 기계가
전 세계의 기업과 연구실에서 만들어 온 기계가 26개, 27개를 틀리면 1등을 했었는데 2010년이 넘어서면서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니까 굉장히 빠르게 성능이 향상이 되다가 최근에는 인간이 빨간 선에 보시면 인간의 에러율이 5%, 그러니까 100장을 보여주면 5장 정도 틀리는 게 인간의 평균 에러율인데요. 이제 기계가 인간을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대회도 이제는 하지 않고 더 이상 인간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딥러닝과 관련된 대표적인 또 모델들이 있어요. CNN,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순환신경망이라는 것도 있고, 또 제한적 볼트만 머신 신경망이라는 것도 있고, 심층 실내 신경망, 생성적 적대 신경망. 우리가 관심이 없어도 뉴스에서 간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이게 바로 영상과 음성을 복원하는데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모델, 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에 보면 뭐 가짜 오바마, 가짜 트럼프 뭐 이런 영상들을 만드는데 활용하는 모델이 바로 이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런 모델들은 이제 앞에서 머신러닝 모델 이야기를 했던 것과 같이, 대표적인 모델 이야기를 했던 것과 같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봐야겠다라고 하면 이제 하나하나 이론적으로 또 구현하는 방법, 또 응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학습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짧은 시간에 개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우리 고등학생들,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인공지능을 나의 관심사라고 적어놓으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의미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셨을 것이라고 믿고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